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평범하게 지나가지만 어떤 만남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질까요?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대화는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웠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 있습니다. 웃으며 건넨 그 사람의 칭찬이 왜 가시처럼 남는 걸까요? 친절하게 들려주는 조언이 왜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걸까요? 그 불편한 느낌, 여러분의 직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쎄한 감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과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 그리고 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미소 공격형입니다. 웃는 얼굴로 날카로운 말을 건네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이에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나는 절대 못 입어. 너니까 입지. 그래도 넌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핏 들으면 칭찬 같기도 하고 농담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묘하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소 공격형의 특징입니다. 미소 공격형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다정합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골라 하고 심지어 걱정해주는 표정까지 지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자꾸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말은 칭찬인데 기분은 조롱당한 것 같고 표정은 웃고 있는데 마음속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말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유형이 위험한지 아시나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반박하기도 어렵고 상대는 나는 그냥 한 말인데라며 쉽게 빠져나갑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상처받고 혼자 삭히고 혼자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조종하는 가장 교묘한 방식, 그것이 바로 미소 공격형의 본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악은 늘 정중한 얼굴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제 미소 공격형에 대처하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섞지 말고 단호하고 담백하게 선을 긋는 말 한 줄로 충분합니다. 날아오는 독화살을 그대로 받지 마세요. 대신 단호한 한마디로 마치 거울처럼 반사해버리세요. 고맙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내 방식이 편해. 그 얘긴 다음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만약 이런 말들을 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거리를 두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웃지만 여러분은 늘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더는 참지 마세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조용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속 등급부터 조정하세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이 사람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친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마음속 자리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웃되 속으로는 경계하세요. 마음속 거리가 먼저입니다. 셋째,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미소 공격형은 여러분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찡그리거나 억지로 웃으며 넘기면
또 통했네 하고 다음에도 반복합니다. 가장 좋은 대답은 담담하고 감정 없는 응답입니다. 고맙다, 그렇게 봐줘서. 나는 내 방식대로 편해. 표정 없이, 짧게, 단정하게, 감정 없는 반응은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칭찬은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법입니다. 만약 칭찬을 듣고 나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교묘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말은 서로를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작게 만든다면 그 말에 약해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보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더 믿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서둘러 단정 짓는 사람입니다. 아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을 한두 마디로 딱 잘라 말하려는 사람들이죠. 넌 원래 좀 예민하잖아. 넌 그런 거에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야. 넌 사람을 너무 믿으니까 그래.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상처받았다고, 혼란스럽다고, 서운하다고 조심스레 마음을 꺼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분석이었습니다. 그건 내 성격 때문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지. 넌 너무 무르다니까. 여러분은 감정을 말한 것인데 상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리해버립니다. 마치 여러분의 속을 다 안다는 듯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결정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둘러 단정 짓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을 해석하고 규정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 말은 따뜻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듣는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 말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예민할 때도 있고 조금 물러 보일 때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닌데라고 말해보지만 상대는 더 단단하게 덧붙입니다. 와, 지금도 발끈하잖아. 그게 너야. 또 변명하려고 하지 마. 너 원래 그런 성향이야. 내가 널 몰라? 넌 맨날 그래. 이쯤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정한 틀 안에서 방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낙인이고 조용한 무력화입니다. 성급하게 단정 짓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이야기가 나올 땐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실수 안 해. 난 직감이 빨라서 사람 보면 딱 알아. 난 한 번 당한 뒤론 절대 안 당하거든. 자기 얘기는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의미 있게 정리하고 거기엔 늘 잘했다. 특별하다는 결론이 붙습니다. 결국 이 대화의 중심은 여러분을 분석하면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충고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독심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성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사실처럼 확신하는 사고의 오류입니다. 이런 독심술은 상대방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단순화하고 그것을 상대의 타고난 성격이나 특성으로 귀결시키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세요. 그건 네가 보는 내 모습일 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세요. 말을 세게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틀을 거부하는 단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는 더 이상 쉽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한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상대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알아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물러터진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격의 문제로 판단하려는 사람은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틀 안에 가두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키우세요. 타인의 규정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흔들릴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해를 단단히 하세요.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하나의 성격,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할 때 기억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암묵적 요구형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은 읽어주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나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얼핏 들으면 정말 괜찮은 것 같지만 표정은 굳어있고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실제 감정은 숨긴 채 여러분이 그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길 기대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분명히 괜찮지 않은 상황, 신경 안 쓴다고 말했지만 분명히 신경 쓰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말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보이는 감정에 반응해야 할지 고민되기 때문입니다. 암묵적 요구형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대화가 아닌 마음 읽기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와츠라비키는 이런 소통 방식을 이중구속 메시지라고 불렀습니다. 말과 비언어적 신호가 서로 충돌할 때 받는 사람은 어느 쪽에 반응해도 틀린 상태가 됩니다. 말에 반응하면 내 감정을 몰라준다는 비난을, 감정에 반응하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부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겪은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신민아 씨는 친구와 식사 약속에서 메뉴를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친구가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미나 씨는 아무거나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자 미나 씨는 내내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사실 먹고 싶은 메뉴가 따로 있었는데 친구가 알아차려 주길 바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의 대화는 편안한 소통이 아니라 지뢰밭을 걷는 듯한 긴장된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고 실패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확실한 소통을 요청하세요. 지금 내 말과 표정이 달라 보이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상대에게 진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 읽기 게임에 참여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다른 생각이 있다면 직접 말해줬으면 해라고 정중하게 알려주세요. 이는 건강한 소통의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셋째, 상대의 암묵적 기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읽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상대가 표현하지 않은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이의 솔직함과 듣는 이의 존중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표현은 진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에서는 추측 게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완벽히 읽으려 애쓰기보다 서로의 솔직한 표현을 격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유형은 왜곡 해석형입니다. 말을 꼬아듣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 너 그렇게 말한 거잖아.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야? 그때 네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한 말이 맞긴 맞나? 하고 잠시 멈칫하게 되셨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냥 생각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비난도 아니었고, 조언도 아니었고, 그저 그 상황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왜곡 해석형 사람은 그 말 속에서 상처를 찾아내고,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비로 듣고 기분은 시로 나빠지고 주변 사람에게는 뒤로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때 너 그렇게 말했다니까라는 한마디로 확정 지어버립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한 말보다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명을 해도 설명을 해도 심지어 사과를 해도 이미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박사는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기억이 얼마나 쉽게 변형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같은 자동차 사고 영상을 보여준 뒤 질문을 다르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차가 충돌할 때 어떤 소리가 났나요?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차가 박살날 때 어떤 장면이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장면을 본 사람들이 질문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살날 때라는 강한 표현을 들은 그룹은 실제로 영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파편과 유혈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의 기억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감정과 단어의 해석으로 구성되는 불완전한 조각임을 보여줍니다. 왜곡 해석형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기억을 재구성하고 그 조각을 진실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색칠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 그것이 관계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다음 세 가지 신호를 살펴보세요. 첫째, 내가 한 말과 그 사람의 기억이 자꾸 다르다. 둘째, 해명해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진다. 셋째, 그 사람의 오해가 주변에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왜곡 해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진실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설명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감정을 자극하지 마세요. 오해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오해는 더 깊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단정적인 어조로 짧게 선을 그으세요. 둘째, 정정은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엔 더 이상의 대화를 거절하세요. 한 번쯤은 해명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오해는 내 몫이 아니야 라고 말하세요. 그 순간 상대가 멈추지 않는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셋째, 중요한 말은 문자로 남기세요. 왜곡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록입니다. 감정으로는 지키지 못한 자존감을 증거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늘 나는 그렇게 들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으로 만들어낸 일방적인 해석, 일방적인 드라마입니다. 말은 내가 했는데 기억은 그 사람이 만들고 상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이 거리를 둘 때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타인의 말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감정이 기억을 색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형은 에너지 소모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감정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관심, 에너지를 끝없이 빨아들이지만 되돌려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유형의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공격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고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시간 만남 후에는 여러분의 기운이 바닥을 치고 마음은 묘하게 공허해집니다. 제 지인 중 박서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최근 여행, 구매한 물건,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정말? 이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런데 내가 그때 라며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갑니다. 매번 만남 후에는 왠지 모를 허탈함이 남습니다. 이런 경험 공감되시나요? 에너지 소모형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의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감정적 요구가 일방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지지, 공감, 관심을 당연하게 요구하지만 동일한 감정적 지원을 되돌려주진 않습니다. 셋째, 문제는 항상 있지만 해결은 없습니다. 같은 고민과 불만을 반복해서 토로하지만 조언을 따르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왜 그렇게 피곤한 걸까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주고받아지지만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한쪽이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충전은 되지 않고 배터리만 소모되는 전자기기처럼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호작용이 육체적 피로까지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방적인 대화 후에는 실제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 체계에도 일시적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 제한 기법을 활용하세요. 만남 전에 1시간 정도만 시간이 있어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무리하세요. 둘째, 화제 전환의 기술을 익히세요. 상대가 한참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그런데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건 이라며 과감하게 화제를 바꿔보세요. 셋째, 감정적 투자를 조절하세요. 모든 하소연에 깊이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구나라는 가벼운 반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함과 경청 능력이 누군가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소진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킨다고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는 관계, 만남 후에 더 활기차고 영감을 받는 관계에 그 소중한 자원을 투자하세요. 관계의 질은 결국 양보다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소 공격형, 성급한 규정형, 암묵적 요구형, 왜곡 해석형, 그리고 에너지 소모형.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우리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한 느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결국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에는 적절한 경계를 세우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관계에는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세요. 기억하세요.
상대는 바꿀 수 없지만 내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직접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생각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대의 왜곡된 기억, 미소 뒤의 공격, 눈치 게임, 성급한 판단, 일방적인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태도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존중하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입니다. 내가 베푸는 존중과 이해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